자, 이제 대구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미군에 의해서 통치를 하는데, 그때 민족적인 인사는 다 배제하고 대체 친일파 쪽 사람들을 많이 채용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백선엽 장군인데요. 이 백선엽 장군은 간도 특설대에 근무하다가 이제 국군에 들어오신 분이죠. 이분 현재 살아있습니까? 돌아가셨습니까? 살아 계십니다. 나이가 100살쯤 돼요. 100살. 근데 이제 이분이 이 간도 특설대에 어떻게 근무하시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살려고 하면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저보고도 만약에 일제 통치 시대 때에 친일파 할 거냐 독립군 할 거냐 묻는다면은 뭐 어떻게 대답 나오겠어요? 친일파를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친일파 선택하면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거든요. 독립군 선택하면요, 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대체로 친일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분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미군의 경제 정책인데요. 미군의 경제 정책도 일본 일제 통치 시대 걸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이어받아서 예를 들면 농지 개혁해야 되는데 농지 개혁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어받아요. 이어받는데 문제가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은 쌀 정책에 실패를 하게 돼요. 일제 통치 시대만 하더라도 쌀을 배급제를 많이 했어요. 근데 미국이 딱 들어오면서, 미국은 뭡니까? 자유시장 원리잖아요. 자유시장 원리니까 왜 쌀을 배급제로 하느냐? 그냥 시장 원리에 맞도록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쌀이 남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쌀은 모자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자라게 되면 쌀은 값이 폭등합니다. 폭등하는데 이걸 쌀 무역상들이 일본에 쌀을 밀수출해버려요. 그래서 풍년인데도 불구하고 쌀값이 폭등해버립니다. 폭등하니까 또 시골 사람들은 쌀 폭등 값이 오르니까 쌀을 안 내놔요. 안 내놓으니까 도시 사람들은 굶어 죽을 지경이 돼버렸습니다.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드디어 미국도 정책을 바꿔가지고 쌀 배급제를 실시해요. 배급제를 하려고 그러면은 쌀을 각 농가로부터 쌀을 공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쌀 공출 받는데 이때 조선에는 부농이 있고 소장농이 있어요. 부농은 잘 안 건드리고 소장농을 많이 건드려버려요. 소장농을 건드리니까 소장농에서 쌀을 강제로 공출을 받는 겁니다. 강제로 공출 받아가지고 도시민들한테 배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장농들이 이 화가 끝까지 났어요. 소장농들이 화가 끝까지 난 상태에서 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 철도 노동자들인데 일제 통치 시대 때 이미 철도가 굉장히 노후화됐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하느라고 이걸 공사 계속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보수가 안 됐어요. 노후화된 상태에서 철도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월급이 제대로 안 나와요. 월급이 제대로 안 나니까 철도 노조에서 파업을 일으켜버립니다. 파업을 일으키면서 노동자들이 여기에 철도 수송이 마비되면서 이게 동조해서 총파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5만 명이 파업에 참여하게 돼요. 파업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한 사람 죽습니다. 한 사람 죽으면서 10월 대구 사건이 발생되게 돼요. 그래서 자, 대구 사건인데 첫날은 3,000명이 파업을 해요. 파업하는데 경찰과 충돌하면서 한 명이 사망해버립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이 데모대들은 굉장히 흥분하잖아요. 그죠? 흥분해가지고 그 다음날 15,000명이 모여요. 15,000명이 모여가지고 친일파 관리들을 습격해버려요.
친일파 관리들을 습격해가지고 경찰 20명을 비롯해가지고 다수의 민간인들이 죽어버립니다. 죽어버리니까 미군정이죠. 미군정에서는 계엄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구 사건은 대체로 3개월 만에 끝나요. 3개월 만에 끝나는데 이게 전국으로 확대가 되어버립니다. 확대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쌀 공출 폐지하라. 소장농들 쌀 강제로 이제 공출받아서 배급제 실시했는데 이거 폐지하라 라고 얘기하고, 권력, 현재 미군정이 모든 걸 다 통치하고 있는데 이걸 인민위원회로 넘겨라.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미군, 경찰, 정치 깡패를 동원해서 진압 작전을 하게 되고, 이때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죽게 돼버려요. 얼마나 죽은가 하면요, 3,500명이 죽고 3,500명이 행방불명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15,000명이 체포 고문을 당하게 돼요. 이 사건이 뭔가 하면 대구 사건입니다. 대구 사건이 일어난 것들인데요. 이거 넘어갈게요. 이 대구 사건에서 누가 죽는가 하면요, 박상희라고 들어보셨죠? 이 박상희라는 분이 이 박정희의 형입니다. 한 10살 정도 나이가 많은 이 박상희는 박정희의 형인데요. 이 박상희의 자식, 애들 딸 중에 박영옥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죠? 박영옥이라는 분이 누구하고 결혼하는가 하면 김종필 씨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박상희라는 분은 공산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을 계기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회주의 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원래 그 대구가 원래는 지금은 전에는 여당 쪽을 많이 그렇게 지지를 했었는데, 사실 원래 대구는 야도입니다. 그 야도가 된 이유가 뭔가 하면 황태성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죠? 황태성이라는 분, 그 다음에 박성이라는 분이 이쪽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쪽 출신이다 보니까 대구가 야세가 굉장히 강한 도시가 원래 대구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대구에 사건이 일어난 것도 그런 원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대구에 사건이 일어나니까 미군정에는 이거는 우매한 집단들이 공산주의자들의 농간에 놀아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대구 항쟁은 그렇게 해서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좌익과 우익의 충돌에서 첫 번째 일어난 게 1940년 10월에 대구 항쟁이었어요. 두 번째 일어난 게 뭔가 하면요, 제주도 4.3입니다. 1947년도에 일어나는데, 제주도 4.3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사건이냐, 항쟁이냐, 폭동이냐, 인데, 제주도는 아직도 그것이 규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제주도 4.3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방 직후의 제주도 현황입니다. 제주도는 그 당시에 해방 전에 인구가 얼마였는가 하면요, 15만 명이었어요. 15만 명인데 해방이 딱 되고 2, 3년 만에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는가 하면 30만으로 늘어납니다. 15만이 늘어나요. 15만이 늘어나는데 이 15만이 어디서 있던 사람들인가 하면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북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내려와서 제주도민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15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외국에 나가 있었던 사람들 아니에요. 외국에 나가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이 세계 정세를 잘 알고요. 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 중에서 어느 쪽 계열인가 하면요, 사회주의 계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 계열 쪽 사람들이 제주도에 많이 들어오게 돼요. 또 한 가지 미군정 문제입니다. 미군정에서는 일개 중대를 제주도에 보내요. 근데 일개 중대라 그래봐야 200명밖에 안 되잖아요. 200명 가지고는요, 제주도를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통치할 수가 없다 보니까 누구에서 통치가 되는가 하면요, 건국준비위원회 아까 있었죠, 그죠? 그 건국준비위원회가 아주 인민위원회로 바뀌는데, 이 인민위원회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통치가 돼요. 제주도는 본토하고 좀 다르게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미군정에서 제주도가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아요. 제주도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걸 압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사회주의 계열 쪽에서 통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강압통치로 돌아갑니다. 강압통치로 돌아가니까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요. 문제가 일어나면서 제주도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미 군정이 일제만도 못하다라고 이렇게 확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 충돌이 뭔가 하면 제주도 4.3이 되는 겁니다. 원래 이제 루즈벨트가 이 1945년 4월 이전의 정책은 헤게모니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 잘 살자였는데, 이게 핵무기를 개발해요. 핵무기를 최초로 개발하니까 이제는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야, 우리 핵무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전체를 다 지배할 수 있다. 지배 이데올로기로 바뀌어요. 바뀌면서 소련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냉전 체제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 전환돼서 그 다음에 해방 후에 제주도, 그다음 미국의 한반도 전략 문제인데요. 이 한반도 전략도 전에는 소련과 공전 문제였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본주의가 소련에 대항해서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는 정책으로 바뀌어 나가게 했대요. 그래서 그 다음도 한 가지 제주도 문제입니다. 이 제주도 문제는 여기가 중국이고 일본이고 한국이고 중간에 제주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주도를 차지함으로써 여기에 있는 해양 세력, 해양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위치가 제주도입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으로 봐서는 제주도를 잘 통치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제주도 인구의 70%가 자익한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봤을 때는 자익이니까 뭐요? 사상적으로 불순하다라고 본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토는 이미 인민위원회가 다 없어지고 미국이 직접 통치하는데, 제주도만은 직접 통치 못하고 인민위원회에서 통치해야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강압적으로 드디어 미국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 4.3 사건, 4.3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하면요, 먼저 1947년에 3.1 발포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3.1 발포 사건이라 하는 건 뭔가 하면요, 1946년에 미소,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남북한 합동으로 나라가 합쳐서 나라를 세울 거냐, 아니면 나라를 갈라서 남한 쪽만 선거해서 대한민국을 수립할 거냐, 이 문제였잖아요. 이 문제인데, 이 미국 쪽에서는 남한 쪽만 선거하자 했어요. 선거하자인데, 사회주의 쪽에서는 남한 쪽만 선거하지 말자, 하지 말고 남북한이 어떻게 하든 합쳐서 선거하자는 쪽이었어요. 그래서 이미 남한 쪽만 선거하자라고 결정하니까 사회주의 쪽에서는 안 되겠다 해서 데모를 준비한 겁니다. 그 데모 준비가 뭔가 하면 바로 3.1 사건이에요. 3월 1일 날, 1947년도 3월 1일 날을 기해 가지고 남한 쪽만 단독 정부 수립하는 미국 쪽 의견에 반대하자, 데모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데모를 하는데, 여기에 제주 초등학교, 그 제주 초등학교 부분에 얼마가 모였는가 하면요, 25,000명이 모였어요. 제주도 인구 전체가 30만입니다. 30만인데 3월 1일 날 25,000명이 모였는데 거의 대부분이 자익계열이었어요. 사회주의 계열이었습니다. 사회주의 계열이 그 데모를 마치고 난 뒤에 제주 경찰서로 이렇게 돌아와요. 이렇게 이제 행진하는데 여기에 무슨 경위가 말을 타고 지나가요. 말을 타고 지나가는데 말의 뒷발에 6살 난 애가 채입니다. 채에서 애가 쓰러졌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말 탄 경위는 그걸 모르고 지나가니까 이 시위군중이 말뚝을 뽑아가지고 말에 항문을 찔러버립니다. 항문을 찌르니까 말이 놀라서 또 애를 또 말로 차요. 발로 차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시위군중들이 돌을 막 던져요. 이 경위한테 던지니까 이 경위가 경찰서로 막 도망가니까 시위대가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이 경찰서 망루에서 총으로
사격을 해버려요. 예, 사격을 해버립니다. 발포를 하면서 사람이 죽어버려요. 사람이 죽으니까 그때부터는 데모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자, 제주도민이 그 3.1절 기념행사 발포 사건 이후에 제주도민이 총파업을 해요. 경찰 발포 사건에서 사람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미 군정에서는 육지 경찰을 굉장히 제주도 경찰은 대체로 한 300명 수준인데 400명 정도가 육지 경찰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동시에 서북 청년단이 들어와요. 서북 청년단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주동자 및 연관자를 대거 검거하고 고문하고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500명을 재판에 회부하게 돼요. 그러면서 제주도를 빨갱이 섬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이게 4.3 이전이에요. 그 다음에 4.3입니다. 근데 문제는 4.3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요. 서북청년단입니다. 서청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서북청년단이라고 하는 뜻은 뭔가 하면은 대체로 이제 함경남도 항해도 이쪽을 관서라 그럽니다. 관서, 함경북도를 관북 그래요. 관북. 그래서 서하고 북하고 합쳐서 서북 이렇게 돼요. 그래서 황해도, 평안남도, 함경북도까지 그걸 서북이라 그럽니다. 이 서북 청년단이 서청이에요. 근데 이 서청은 어떻게 해서 형성되는가 하면은 38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북한에는 소련이 진출하게 돼요. 공산주의가 들어서 사회주의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모든 토지를 몰수입니다. 모든 토지 몰수요. 몰수해가지고 농민한테 무상 배급을 해줘버려요. 그러니까 돈 많은 지주들은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채용도 당하거든요. 그래서 지주들이 전부 다 어디로 넘어오는가 하면은 이 남한 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친일파 문제인데요. 남한 쪽에서는 친일파를 채용하는 경우가 하나도 없죠. 북한은 안 그래요. 북한은 친일파를 과감하게 채용해버립니다. 채용하니까 친일파가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친일파가 다 내려와요. 그 다음에 기독교 문제입니다. 원래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개신교가 가장 강한 데가 어딘가 하면요. 항해도하고 평안남도에게 여기가 개신교가 가장 강해요. 근데 문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는 종교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개신교 신자들을 굉장히 탄압을 해버립니다. 탄압해버리니까 여기 있던 개신교 신자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남쪽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결성해서 만든 청년 조직이 뭔가 하면요. 서청이 됩니다. 그래서 서청은 왜 만들어졌느냐? 공산주의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공산주의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청의 목적이 뭔가 하면요. 때려잡자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있는 것은 서청이 강하게 들어가가지고 목숨 내놓고 때려잡는 게 서청이에요. 그래서 이 서청이 들어오게 되는데 요 문제, 이 서청이 좀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있으니까 1949년도에 해체돼요. 해체되면서 대한청년단으로 통합되는데 이 대한청년단이 뭘로 역할을 하는가 하면 이승만의 친위대로 역할을 해버려요. 지금은 원래 서청이 없습니다. 없는데 요새도 이런 복장하고 나타나더라고요. 이게요. 나타나요. 요거는 최근에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복장해요. 근데 공식적으로 서북청년단은 없습니다. 서북청년단의 행패입니다. 행패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공식적인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나쁜 짓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예를 들면은 민간인 살해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건 또 가정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산당으로 딱 결정되면 그 사람들을 사적으로 불러가지고 고문도 하고 체포돼서 고문도 하고요. 또 이 서청은 1명 이상 공산당원을 고발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산당원 잘 모르면은 무고한 사람도 지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나쁜 짓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뭐 태극기도 팔아먹고 이승만 정권의 이승만의 사진도 이렇게 파는데 비싸게 팔아요. 안 사죠. 안 사면 태극기 안 사고 이승만 사진 안 사면 뭐요? 빨갱이 여기게. 그래서 이런 나쁜 일을 많이 하는 게 바로
이 서청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예. 근데 서청이 나중에 제주도 4.3에서 굉장히 나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제주도 4.3은 최근이 돼서야 이게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1980년대만 하더라도 서청이 제주도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잘 몰라가지고 그 당시에 이 한경직 목사 이분도 사실 이북에서 내려온 분 아니에요. 개신교 목사님이고 내려와가지고 이분에 의해서 영락교회 청년들이 주도해가지고 서북청년회를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서북청년회를 구성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제 80년대 이 한경직 목사가 뭐라는가 하면 내가 서청을 만들었는데 서청이 제주도 가가지고 공산당 때려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었던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이 전두환 국부위원장이 됐을 때 이 한경직이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전두환 장군 보고 여호수아처럼 해라. 혹시 여호수아 들어본 일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뭔가 하면요, 모세 아시죠? 모세가 200만을 이집트에서 200만을 데리고 홍해를 건너서 탈출해요. 하는데 그게 영하 10개의 주제입니다. 그죠? 탈출해가지고 느보산의 모압평야, 느보산을 탁 해서 올라서서 모압평야를 바라다 보면서 고벨 연설을 딱 하고 120살에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 누가 통솔하는가 하면요, 여호수아가 통솔해요. 여호수아가 통솔해가지고 드디어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들어가가지고 예리고 성을 어떻게 하면 박살내버립니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원래 개신교라 하는 것은 진보 세력입니까? 보수 세력입니까? 개신교요. 개신교는 원래 퓨리탄이죠. 그죠? 퓨리탄은 저항한다는 뜻이요. 기존 세력에 저항한다가 퓨리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개신교는 보수가 되면 안 돼요. 이거는 진보 쪽에 반드시 서야 되는데 우리나라 개신교는 진보보다는 보수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요, 우리나라 개신교의 핵 중심이 항해도와 평안남도였는데 항해도와 평안남도에 있던 분들이 공산당에 의해 가지고 다 쫓겨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쫓겨난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수 쪽으로 돌아선 거예요. 우리나라 개신교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년당 서청, 이 서청이 1948년 초에 760명이 제주도로 들어가요. 760명이라는 인원은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공산당이라 그러면은 절대 그냥 안 돼요. 박살내는 게 서청입니다. 다음에 제주 4.3 사건이 되겠습니다. 원래 3.1절 발포 사건이 있었죠. 발포 사건은 남한만의 단독 정권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주의 쪽에서 데모하다가 일어난 게 3.1 사건이요. 그 다음에 1년 한 2개월쯤 지난 뒤에 1948년 4월 3일 1년 좀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여기에 인민공화국 남로당 쪽에서요, 남로당이 사회주의 쪽이죠. 여기서 무장봉기를 해요. 무장봉기를 해가지고 제주도에 가면은 지서가 몇 개인가 하면요, 24개가 있습니다. 24개가 있는데 그 중에 11개를 습격을 해요. 습격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입니다. 예, 이게 제주도 4.3이요. 그러면 제주도 4.3 사건 하나만 딱 띄고 보면요, 이거 뭐예요? 이거는 폭동이죠. 사회주의 계열 쪽의 폭동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4.3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뭔가 하면요, 서청 쪽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유를 전체를 따지면은 이게 폭동인지 항쟁인지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모르니까 그냥 제주도 4.3 이렇게 된 겁니다. 다시요. 제주도 4.3은 우익 탄압에 맞서서 자해기에서 발생되는데 24개의 지서 중에서 11개를 습격한 게 제주도 4.3이요. 이게 이때 15명이 죽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상하고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지 않아도 이 제주도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빨갱이 있음 같은데 이걸 그냥 둬서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군 대체가 초토화 작전을 준비해요. 그래서 육지경찰 1,700명을 투입하고 서청 요원 760명이 오는데 이 60명을 많은 사람들을 경찰로 편입해서 경찰로 써먹습니다. 근데 이때 경찰과 서청에 의해서 초토화 작전이 수행이 돼버려요. 초토화가 되니까 주민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잖아요. 견딜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면요? 한라산 위로 올라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초토화 작전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이제 제주도 4.3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일어나니까 5월 초에 여기에 부연대장이 김이결 중령이에요. 중령. 그 다음에 유격대장이 누군가 하면 22살의 김달삼이었습니다. 달삼인데 이 두 사람 간의 평화회담이 이루어져요. 평화회담. 그래서 4월 28일 날 평화회담이 다 이루어집니다. 평화회담이 이게 성공하면은 제주도 4.3의 그 학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났는데 이 합의 내용을 보게 되면 뭔가 하면요. 72시간 내에 전투를 완전히 중지하되 부분적으로 싸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직도 완전히 홍보가 안 됐으니까 인정해주자. 그 다음에 무장해제는 점차적으로 하되 약속을 위반하면 즉각 전투 제기한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무장해제와 하산이 원만 이루어지면은 주모자들의 안전을 확보해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어요. 됐는데 이때 이 빨치산,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무장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은 대체로 300명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요때 요 합의 내용을 파기하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 파기한 사건이 뭔가 하면 오랄이라는 마을, 이 오랄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 화재가 발생해요. 화재가 발생하는데 이 화재를 누가 일으켰는가 하는 문제였어요. 이게 복장은 게릴라 복장이에요. 게릴라 복장이니까 누가 일으킨 거예요, 이게? 복장만 보면은 사회주의 공산당원이 불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요 복장은 위상 복장이에요. 복장이고 경찰 후 서청이 게릴라 복장을 하고 불을 일으켜버린 겁니다. 왜 일으켰어요? 왜 일으켰는가 하면은 이 기회에 제주도가 현재 사회주의 쪽이니까 이 기회에 한번 소탕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라리에 불을 질러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불을 일으키니까 김이결 연대장은 그렇게 해결춘에서 노력했는데 불 질러버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무산으로 들어갈 형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사람들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딘 소장이요. 딘 소장인데 이제 그 미점령군의 제2인자죠. 딘 소장인데 나중에 6.25 때요.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1948년도 건국되면서 딘 소장이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6.25가 딱 터집니다. 6.25가 딱 터졌을 때 맨 처음에 온 장군이 누군가 하면 딘 소장이에요. 딘 소장이 대전 방위를 책임집니다. 책임지다가 그만 여기서 이제 후퇴하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바람에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았다가 북한군한테 체포돼서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제 인자 딘 소장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려왔어요. 이 사람은 통역관, 이 사람은 제주도 지사, 이 사람은 제주도 군정장관, 군정 책임지고, 이 사람은 안지용 민정장관, 이 사람은 송호성 총사령관. 문제의 핵심, 이 사람 누군가 하면요, 이 사람이 조병호 아시죠? 들어보셨죠? 그죠? 경찰 총책임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유이결 연대장이에요. 이 사람이 제천 경찰국장.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왜 이리 내려왔느냐? 왜 내려왔는가 하면은 오라리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오라리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이 무장 세력들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기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처음에 이제
중학교 이 군정 회의실에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이 최천이라는 사람이 상황설명을 쫙 했어요. 상황설명을 쫙 하니까 그 다음에 이 경찰 쪽이잖아요. 군대 쪽에 여기 송호성 총사령관하고 당시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나는 현장 잘 모르니까 김미결 중령 연대장이죠. 연대장 당신이 설명하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설명을 하는데 어떤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원래 오라리 사건을 정확히 얘기를 했어요.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협정이 잘 됐는데 경찰 쪽에서 이게 잘못해가지고 오라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네. 보고를 하면은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여기에? 요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요 사람. 조병옥한테 있는 거예요. 조병옥이가 얼굴을 시뻘게 해가지고 단상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조병옥은 원래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조병옥이가 이 김미결 중령이 하는 얘기를 반박을 하는데 영어로 반박해요. 영어로 반박하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다. 원래 이 사람의 아버지가 공산주의자였고 그 아버지한테 교육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고 그래서 아직도 그 아버지한테 교육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 김달삼이하고는 친구지간도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얘기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조봉기가 영어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미결 대리 중령이 영어를 알아들어요. 알아들어가지고 단상으로 뛰어올라갑니다. 뛰어올라가가지고 조병옥을, 이 사람은 유도 3단이거든요. 이 조병옥을 이게 들치게 하니까 안 되게. 왜 안 되는가 하면 이 조병옥이가 나이가 50세가 넘어도요 등치가 당당해요. 당당하고 힘이 엄청 셉니다. 안 넘어가니까 멱살을 잡고 모가지를 콱 줄이면서 뭐라 그러니까 이 소장이 한국말을 하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물으니까 그 전에 송호성하고 여기에 이 안지홍하고 뭐라해요. 김미결 대령 보고 중령 보고 뭐라해. 그러니까 딘 소장. 딘 소장이 통역관 보고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 통역관이 또 잘못 통역해요. 뭐라게 통역하는가 하면 야가 공산주의라고 지금 그렇게 막 얘기하는 겁니다. 야가 다들으니까 멱살 긋고 내려와가지고 이 통역관 턱을 찬다는 게 급수를 차버려요. 급수가 또 땡글땡글 굴러요. 그리고 천천히 또 올라서 또 하는 걸 또 차버려. 차니까 막 온통 싸움판이 돼버렸습니다. 온통 싸움판이 되니까 여기에 딘 소장이 헌병을 불려들어서야 평정이 됐어요. 평정이 됐는데 원래 이 연대장이 뭐랬가 하면 김미결 연대장이 뭐랬가 하면 군 경찰 병력을 자기 휘하에 두라 그랬어요. 휘하에 두면 내가 모든 걸 다 처리하게 되는데 딘 소장이 듣고 보니까 공산주의자 그러는 게 안 되는 거요. 안 되니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에 김미결 연대장을 해임시켜버려요. 해임시키는데 지금 같으면은 해임하고 난 뒤에는 절대로 이 사람은 출세할 수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군단제까지 올라가요. 중장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4.3에 대해서 자서전을 쓴 게 있어요. 그 자서전을 쓴 것은 아마 이 사람 중심으로 썼겠죠.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견제는 없어지고 조병옥이 의견대로 초토화 명령이 떨어집니다. 초토화 명령이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해임되고 난 뒤에 누가 들어서는가 하면은 여기에 박진경 중령이 14연대장으로 들어서가지고 초토화 작전을 벌려요. 초토화 작전을 벌이는데 이 사람이 5월달에 연대장이 돼서 6월 초까지 강경하게 사람을 막 죽여나갑니다. 죽여나가는데 이게 6월 초에 그 공을 인정받아 사람 많이 죽였다고 인정받아서 대령 진급이 딱 됐습니다. 대령 진급된 날 그날 저녁 환영회를 하고 난 뒤에 부하한테 암살당해버립니다. 그 암살한 사람은 사회주의 계열이었어요. 자, 그리고 난 뒤에 대한민국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송유찬이 들어서면서 해안 5km 이상은 적성지역으로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죽여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게 중간산 여기 있는데요. 중간산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도를 중심으로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공산주의 쪽이니까 이 사람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집단 학살이 이루어지는데요. 아마도 이 정확한 수치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한 3만 명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3만 명. 그래서 이 지역에서 모든 사람을 다 죽입니다. 그 다음에 집단 학살의 주역은 한병선 연대장 선지에 서서 사람들을 많이 죽여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일군 출신인데요.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 6.25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일군 출신들이고 일군 출신들에 있으면서 훈장 받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해방되고 난 뒤에 그때 훈장 받은 사람의 80%가 그때 근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린가 하면은 일본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엘리트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엘리트고 그 다음에 해방된 이후에도 국군으로 넘어와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아까 봤던 백선엽 씨 같은 경우에도 간도 특수부대에 근무를 했지만은 6.25 전쟁 때 다부동 전투에서 가장 큰功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아까 백선엽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3대 장구 중에 한 사람이 백선엽이에요. 그래서 항상 공과 긍정과 부정이 항상 같이 있는 것들입니다. 유재홍인데 유재홍은 사실은 집단 학살의 주역이 아니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유재홍의 경우에는 같은 4.3에 관여했던 사람이 유재홍이고 유재홍은 무등하기가 최고로 무능한 사람이 유재홍이에요. 그래서 7사단 가면은 7사단 해체, 2군단 가면은 2군단 해체, 3군단 가면 3군단 해체. 특히 3군단 해체 때는요 혈리 싸움에서 이 유재홍이가 참여해요. 하는데 장군들 보고 싸우라고는 지는 경비행기 타고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감으로써 3군단이 완전히 박살나버려요. 박살나니까 그 유엔 벤프리트 장군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해임시켜버리고 그 한국의 작전권이 우리나라에 없죠. 어디로 넘어갔어요? 미국으로 넘어가는데 유지형 때문에 넘어가요. 사례입니다. 사례. 그 다음에 49년에 김달삼이 일대고 일대 이격대장 김달삼은 북한으로 넘어가요. 넘어갔다가 다시 남한으로 넘어가지고 강원도의 정선 부근에서 사살됩니다. 이대가 누군가 하면요. 이대 유격대장은 이덕구인데 이덕구가 1949년에 30세로 이렇게 죽습니다. 누구와 닮았어요? 예수와 닮았죠. 이렇게요. 아직도 제주도 4.3에 대해서는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진보 쪽에서는 제주도 4.3은 항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여기 가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이렇게 가지만은 또 다른 당에서는 또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아직도 4.3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면은 또 이해하기는 곤란해요. 다음 유순반란 사건입니다. 유순반란의 경우에도 항쟁이냐 반란이냐 이런 문제죠. 이런 문제인데 그 내용 하나만 보면 반란이에요. 반란인데 전체가 쉽게 보면은 그것을 반란이라고 하기도 뭐하다. 그래서 교과서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요. 여순 사건으로 나옵니다. 여순 사건. 네. 여순 사건도 보는 시각이 틀려요. 예. 우익 쪽에서 보는 시각, 우익적으로 보는 시각하고 좌익 쪽에서 보는 시각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순 사건도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운 면을 가지고 있어요. 여순 사건의 배경입니다. 먼저 인민위원회가 1947년도에 여순에 구성되는데 이때는요 좌우익이 비슷한 숫자로 편성이 돼요. 제주도가 좀 틀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쌀 공출 문제, 아까 쌀 공출 문제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쌀 공출 문제 때문에 자익 중심으로 돌아가 버려요. 또 한 가지 14연대가 창설됩니다. 이 14연대가 창설될 때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때도 군대 가는 거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싫어합니다. 군대 가는 거 싫어하니까 어떤 사람이 군대 가는가 하면요, 사회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사회에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여기를 가고, 또 하나는 좌익계열이 여기에 많이 들어가요. 불평분자 들어가고 좌익계열 들어가고 해서 만드는 연대가 14연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연대가 창설되고 난 뒤에 뭐가 발생하는가 하면요, 제주도 4.3이 발생해요. 4.3이 발생하니까 이 연대 14연대 중에 1대대가 야, 너희들 제주도에 4.3이 일어났으니까 거기에 진압하러 가라라고 명령이 떨어져요. 자, 명령이 떨어지니까 제주도의 1대대의 일부 사병들이, 거기에는 현재 좌익과 우익이 비록 싸우긴 하지만은 우리의 동족인데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반발이 일어납니다. 반발이 일어나가지고 지창수, 이제 상사인데요, 지창수의 40명 핵심 세력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게 1948년도 10월 19일 날 반란을 일으켜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처음에 순천 점령하고 여수 점령을 딱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10월 27일 날 진압하러 들어와요. 그 전에 진압해서 10월 27일 날 작전이 완료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지창수가 반란을 일으킬 때 원래 이게 상사가 이게 연대면은 그 연대 병력이 한 8천 원래 되죠, 그죠? 8천 아니다. 일개 대대가 2천. 한 6천 정도 됩니까? 어쨌든 간에 지창수와 40명이 일개 대대, 이때 대대가 2,000명 됐어요. 그런데 2,000명을 반란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한밤 12시에 이제 제주도 가야 되거든요. 가야 되는데 1시쯤에 비상나팔을 딱 불어요. 비상나팔을 딱 불어가지고 임병장에 딱 모이게 합니다. 임병장이 모이게 하는 건 뭐라고 선동을 하는가 하면 경찰이 공격해 들어온다 선동을 해요. 근데 그 당시에 경찰, 우리 일본 순사 들어보셨죠, 그죠? 일본 순사가요, 그 당시에 검사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찰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본 순사가 최고로 힘이 좋아요. 근데 일본 순사가 국군을 능가합니다. 능가하니까 이 순사들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쳐들어와서 이 군대한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주도 출동 문제입니다. 제주도 출동 문제인데, 이 제주도 4.3 사건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출동해가지고 우리 동족을 죽여야 되겠느냐? 못한다. 그 다음에 지금 인민해방군이 38선을 넘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넘어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반란 일으켜가지고 남북이 서로 북쪽하고 서로 공동전선 취하자, 이거였습니다. 이건데 문제는 여기가 이쪽에 14연대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불평분자하고 좌익 세력이 굉장히 많아요. 많으니까 여기 주동이 돼가지고 드디어 반란을 일으켰던 거예요. 일으켰는데 원래는 지창수가 반란을 주동이 아니고 거기 있는 장교 김지혜와 홍순석이 사실은 반란의 지휘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유순 사건이 딱 일어나자 좌익 세력이 우익을 처벌해요. 우익을 처벌하는데 한 800명 내지 1000명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일 때 죽이는 조건은 뭔가 하면 친일파 죽였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찰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 죽였다. 서북청년단 죽였다. 포악한 지주 죽였다. 포악한 고리대공업자 죽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이런 사람만 죽였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기에 관련 없는 사람도 많이 죽였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손양원 목사, 혹시 들어보신 분 있죠, 그죠? 예, 여수 가면은 애양문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애양문은 손양원 목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집이에요. 지금 근데 이 손양 목사란 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이 나병환자 얼굴이 이렇습니다. 얼굴 잘 못 보셨을 텐데 얼굴이 이래요. 이런 사람을 평생 치료했던 분이 손양원 목사입니다. 목사가 이분이 특히 어떤 일도 하는가 하면은, 원래 이제 나병 환자 때문에 이게 발바닥이 헐잖아요.
발바닥 허는데 이걸 빨아서 고름을 빨아서 내는 사람이 사람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2사람 있었습니다. 아들이 2사람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친일파하고 뭐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뛰어난 아들들인데 이 사람이 자에게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됩니다. 무참하게 살해됐으면은 손양원 목사는 이 살해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됐어요? 어떻게? 원수처럼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원수처럼 돼야 되는데 살해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곧 반란이 평정됩니다. 평정하고 난 뒤에 이제 국군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재판해요. 재판하는데 이 2 아들을 죽인 사람을 사형 선고를 탁 내립니다. 사형 선고 내려서 곧 사형 시행될 판인데 이 손양문 목사 쪽에서 손양문 목사가 온갖 꼰대 탄을 다넣어요. 탄을 다넣어가지고 사형에서 풀어줍니다. 사형에서 풀어줘가지고 야를 양아들로 삼아요. 안재선이라는 사람이요.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양아들로 삼습니다.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손양원 목사인데 손양원 목사의 아들들이 무슨 자익하고 관계 있으며 친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도 주인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여수 4.3도 그 자익 쪽이 반드시 죽인 게 그런 쪽 아니라는 거예요. 양민도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완전히 회복이 반란 평정했습니다. 반란 평정할 때 이 사람들이 내려와요. 이 사람들이 내려오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송호성 총사령관이요. 총사령관인데 원래 이 국군 편성할 때 친일파가 거의 다 차지해요. 차지하는데 요 사람만 강복군이요. 요 사람만 강복군인데 이 강복군의 그 매너는 친일파의 장교보다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매너 개판이요. 매너 개판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총사령관이 6.25 전쟁 때 총사령관이 돼요. 사령됐다가 나 떨려나. 6.25 전에 떨려나요. 떨려나가지고 북한이 침략이 들어옵니다. 침략이 들어올 때 북한이 후퇴합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한 줄 알아요? 내가 이범석이도 나 싫어하고 누구도 싫어하는데 내가 뭐하러 후퇴하냐? 그래서 소리 남습니다. 소리 남았다가 북한군 포로가 돼요. 포로가 돼가지고 마이크 들고 서울 시내 다니면서 북한이야말로 최고의 나라입니다라고 선전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송우성?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고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아세요? 네, 박정희 소령 이 사람. 박정희 소령인데 박정희 소령하고 이 사람 미국 공관이고 이 사람들이 와서 작전 계획을 세워요. 작전 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드디어 평정을 합니다. 평정할 때 순천을 근데 평정할 때도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도운데요. 우리나라 육군의 3분의 1인 5개의 군대가 투입되고 그 다음에 7척의 해군 함정이 투입되고 전 공군력 10대 비행까지 동원해가지고 이 여수 순천을 박살을 내는 겁니다. 박살을 낼 때 그때 이 송우성이 장갑차 탱크 위에 타요. 위에 타고 순천을 함락하고 난 뒤에 여수로 착 내려갑니다. 여수로 내려가는데 여기 중간쯤에 지창수를 만나요. 지창수한테 따발총 3대를 맞으니까 그 다음에 탱크에서 기관포를 쏴요. 기관포 소리에 놀라가지고 탱크에서 떨어진 사람이 송우성이. 떨어져가지고 송우성이 다시 올라타가지고는 후퇴해서 순천까지 후퇴해버립니다. 후퇴하니까 여수와 순천 사이에 공간이 생겼죠. 이 공간이 생긴 사이로 여수에 있던 반란군들이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요. 지리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지리산 들어가는 사람들이 뭐가 돼요? 빨치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봉기 진압했어요. 진압하고 난 뒤에 모든 사람을 다 모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여기에 부역자 색출을 해요. 부역자 색출하는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딱 전부 다 눈 감으라 그래. 눈 감으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사람이 와서 딱 찍으면은 그 사람은 자익이요. 자익이면 어때요? 불러내서 직계심판. 이렇게 해서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죽입니다. 많이 죽이는데 얼마나 많이 죽었느냐? 이 사건이 사실은 정확하게 얼마나 죽은지는 몰라요. 대체로 한 10,000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때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가장 죽이는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김정은 백산호랑이 들어보셨죠? 예, 백산호랑이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파푸아 뉴기니 전투에 일본 오장으로 거기에 들어가요. 들어가지고
4,400명의 조선 징집된 사람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살아나온 사람이 약 40명이 살아나와요. 40명이 살아나오는데 이때에 김정은이가 살아납니다. 살아나는데 왜 그렇게 많이 죽었는가 하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또 굶어 죽어요. 굶어 죽는데 이 사람이 살아나왔는데 그 살아나는 방법이 뭐였겠습니까? 인육을 먹고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성격이 굉장히 포악해요. 굉장히 포악합니다. 포악해가지고 이 사람이 가는 곳은 굉장히 그 극단적인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굉장히 또 잔인하게 죽여요. 원래 일본 군들이 사람 죽일 때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지 아시죠? 굉장히 잔인하게 죽여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제주도 4.3이나 여순 사건에서 사람 죽일 때는요, 어마어마하게 잔인하게 죽입니다. 젊은 사람 시민들, 이게 또 김정은이가 처음에 여수에서 들어올 때 좀 타격을 받아요. 타격 받으니까 분풀이로 그냥 여수에다가 대놓고 대포까지 쏘는 사람이에요. 인간으로 참아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김정은이에요. 백두산 도련이 김정은. 아주 나쁜 짓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3년 징역도 살아요. 얼마나 나쁜 일을 했느냐? 이거 읽어보면 되는데 이건 너무 좀 지저분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약 10,000명. 여순 사건 후에 군부가 숙청이 이루어집니다. 숙청이 이루어지는데 약 한 4,700명의 숙청이 이루어지고 이때 박정희 대통령도 숙청이 돼요. 숙청이 돼가지고 뭘 처음에는 사형선고 받았다가 뭘로 바뀌는가 하면요, 무기징역으로 바뀝니다. 무기징역으로 바뀌는데 이 여순 사건에 의해서 박정희가 무기징역 됐죠. 이게 1960년대 초에 윤보선하고 대통령 선거했죠. 대통령 선거하기 며칠 전에 동아일보에서 호의를 뿌려요. 호의를 뿌리기, 왜 호의를 뿌리는가 하면 박정희 떨어뜨리려고 호의를 뿌리는데 이게 역작용을 해가지고요, 근소한차로 박정희가 이기는데 어디서 이기는가 하면요, 호남 쪽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져서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빨치산. 그래서 이제 여순 사건에 의해서 원래 그 이전에 빨치산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순 사건에 의해서 대량 빨치산이 돼요. 빨치산은 원래 붉은 산이 아니고 파티잔인데 이 파티잔 뜻은 뭔가 하면은 이념적 한계의 성격을 띈 소규모의 무력 투쟁하는 사람을 파티잔이라 그래요. 파티잔에서 빨치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빨치산이 나오는데 빨치산이 최고 많을 때는 얼마인가 하면요, 2만 명 정도 돼요. 2만 명 정도 되는데 이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회주의자냐 하는 문제예요. 자, 이게 여순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여순 사건이 발생됐을 때 반란군에 살아있는 사람은 전부 다 올라가요. 올라가고 난 뒤에 낮에, 밤에는 산에 올라갔으면은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민간인들의 도움으로 먹고 살아요. 그 다음에 낮에는 어디 가요? 우익 쪽에서 들어가가지고 그 도와준 사람을 무참하게 때려 패든가 죽이든가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른이 어떻게요? 산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빨치산 된 사람들은 사회주의자인 사람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태백산맥 보시면 아시지요? 태백산맥 보시면은 거기에 민간인들도 굉장히 지리산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는데 이게 겨울이에요. 겨울인데 산에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산에 올라간다는 얘기 먹을 게 있습니까? 잠들 데가 있습니까? 근데 여자도 다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빨치산이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빨치산은 6.25 전쟁이 일어난 뒤에 빨치산이 거의 없어지고 그 다음에 1963년에 마지막 빨치산이 죽음으로써 다 해결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또 다 됐다 그래가지고 일단 오늘은 미군정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는 거 하고 그 이후에 일어난 항쟁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나온 게 뭔가 그 이어서 나온 게 6.25거든요. 6.25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튜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